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인지 계산해 볼게요. 2030 세대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세금 내고 생활비 빼고 1년에 1천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86년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2030 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의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런데 20년 뒤에는 8억 5,981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때 가면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출 6억 제한 정책을 보고 드디어 부자들 견제하는 좋은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부동산 대출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6억 제한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6억 원 제한 정책,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부동산 대책 28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센 규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책이 말하는 방향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충격적일 거예요. 이 정책이 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인지, 그리고 왜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데이터와 예시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아직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앞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2030 세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월세보자 슬기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먼저 이 정책이 왜 나오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정부는 계속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5조 8천억 원 증가했어요. 6월 증가액은 6조 원 후반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작년 8월 증가폭인 9조 7천억 원 이후로 10개월 만에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부의 핵심적인 착각이 드러납니다. 이분들은 가수요만 막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은 늘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해왔어요. 가수요라는 건 투기 목적의 거짓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집을 사는 걸 말해요. 정부 공식 자료를 보면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한 뒤 정확한 수요에 바탕한 효과적인 공급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조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수요만 막으면 집값이 잡히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수요랑 가수요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와 가수요의 구분이 모호한 이유가 뭘까? 실수요자라고 해도 주택 구매할 때 투자 가치를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고려하죠.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라는 투자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게 과연 투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수요랑 실수요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요. 가수요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실수요자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로 구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서울 아파트 74%가 이 규제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울 25개 구 중에 18곳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127만 6천여 가구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투기꾼들만 막으려던 정책이 왜 서울 아파트 4분의 3을 건드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지금 정부의 첫 번째 착각이에요. 가수요와 실수요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집값 거품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월세 부자 놈아, 과연 그럴 것인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로 움직여요. 그런데 대출만 막는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질까? 절대 아니에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 방식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바뀐 공급 방식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오히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금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굴까? 찐 부자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충분히 볼 법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미 계약을 해놨는데 아직 잔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13억 원에 계약한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넣었을 거고 중도금 3억 9천만 원도 냈어요. 이제 잔금 7억 8천만 원을 치우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30대 직장인처럼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억 원 제한 때문에 1억 8천만 원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지금 피가 하루하루 마르고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계약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상상이 불가할까요? 한두 명밖에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세대는 어떨까요?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25년 1분기 기준 14억 5,981만 원이고 전체 서울 아파트 평균은 14억만 원이에요.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현금을 8억 5,981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인지 계산해 볼게요. 2030 세대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세금 내고 생활비 빼고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86년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2030 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런데 20년 뒤에는 8억 5,981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때 가면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이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투자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주담대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고 건수로는 68.2%나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은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중국인은 10억, 15억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요는 막으면서 외국인의 가수요, 그중에서 중국인의 가수요는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18억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한국인은 6억 원만 빌릴 수 있으니까 12억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15억을 빌려가지고 3억의 현금만 있어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정책을 통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찐부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더 수혜를 보게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이었어요. 왜냐하면 1순위 노후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 거의 돈을 떼일 염려가 없거든요. 원리금을 못 갚았을 때 경매를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6억 원으로 제한해버렸어요. 은행들은 이제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즉 주담대보다 리스크가 높은 대출 상품들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 같은 걸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출들은 담보가 없으니까 훨씬 위험하죠.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위험한 대출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이게 집가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래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지금 정부의 두 번째 큰 착각이에요.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요. 2017년 6.19 대책, 2018년 9.13 대책 때도 똑같은 논리였어요. 6.19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고 9.13 대책은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대책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시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가 규제가 완화되거나 우회 방법이 생기자마자 폭등했어요. 실제로 2017년 6.19 대책 이후 6개월 동안은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2018년부터 집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역대 최대 상승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집값 잡는 대책이냐 집값 올리기 대책이냐 말이 많았거든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구에 15억 아파트를 가진 오씨 가족이 있어요. 원래는 아이가 커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가 나오자마자 오씨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린 거예요. 왜 내릴까요? 지금 15억에 팔아봤자 다음에 살 20억짜리 집은 6억만 대출받고 14억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찐부자가 아니고서야. 그러니 집 사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팔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상승의 전형적인 조건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수요는 쌓이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순간 혹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순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6월 넷째 주부터 매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막 집을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존 세대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미 집을 샀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자산 효과로 인해서 근로소득보다 자산 증식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벼락거지.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도에 강남 아파트를 8억에 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당시에 80% 6억 4천만 원을 대출받고 1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16억이 됐다고 치면은
8억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대출을 쪼아버리면은 이제는 완전히 문이 닫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안도하고 있을 텐데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계층 고착화가 돼요. 계층 고착화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영원히 좁혀질 수 없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집 있는 박씨 가족이에요. 2018년도에 노원구 아파트를 8억 원에 샀는데 지금은 15억이 됐어요. 당시에 6억 4천만 원을 대출받고 1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는데 지금 대출 잔액은 3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순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15억에서 3억을 빼면은 12억이에요. 박 씨는 매년 집값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집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반대편에는 집 없는 최 씨 가족이 있어요. 30대 부부로 맞벌이를 해서 연간 1억을 벌어요. 생활비랑 세금을 내고 나면은 1년에 3천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이 1억이에요.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사려면 8억 5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모아야 될까요? 계산해보니까 28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28년 뒤에 그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연평균 3%씩만 올라도 25억이 넘어요. 최 씨 가족이 28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봤자 그때 가서는 또다시 15억이 모자란 거예요.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가도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서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고려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집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현금만 모으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서 누가 이길까요? 역사적으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압승해왔다는 게 통계적 사실이에요. 근로소득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자본수익률은 대략 4%에서 5% 정도로 유지하는데 경제성장률은 1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본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를 항상 뛰어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근로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3%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6.7%고 제가 좋아하는 S&P 500은 수익률이 무려 12.6%나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12년도 이후에 10년간 직장인 실질 임금은 19%밖에 안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148%나 폭등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에게 잽이 되어 왔는데요. 이때까지 잽이 된 적이 없는데 자본소득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겁니다. 또다시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자본소득을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로소득을 무시해야 될 것인가? 절대 아니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많아져서 현금이 제대로 돌아야 즉 현금 흐름 상황이 좋아져야 마음의 안정이 와요.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소득이 많아져야 종잣돈을 빨리 불릴 수 있고 종잣돈이 모아져야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대출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대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건 무조건 맞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저축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던 분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6억 이하 가격대의 매물을 찾거나 지방 매물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정책은 사실 DSR 규제, 즉 내가 버는 돈에 비해 빚이 많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의 성격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 갚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하니까 추가로 대출해주면 안 돼 하고 막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SR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규제가 개인 명의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이 DSR 규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낙팔낙팔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아주 높은 확률로 매매 사업자를 발급받을 계획이거나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하겠다며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이 대출은 정부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 대상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 단기 매도 목적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6억 이상 대출 제한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정리하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단기 투자를 하려는 분이라면 매매 사업자를 등록해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도하고 또 반복하는 낙팔낙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의 효과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제 무료 강의 보시면 엄청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낙팔낙팔을 해서 수익이 나려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아시다시피 대중화가 돼서 저렴하게 낙찰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탁공매라는 방법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낙찰가가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저렴하게 낙찰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 불안정 시기에는 여러분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탁공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90일 만에 여러분의 회사나 사업을 고수익 구조로 바꾸는 실전 노하우를 담은 2시간짜리 무료 강의 녹화본을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아마 제가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했을 수도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세부자 슬기쌤이었습니다.